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따끈따끈한 새댁입니다.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인터넷으로만 접하던 괴팍한 시어머니, 내로남불 시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직접 겪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어쩜 이렇게 시자가 붙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얄미울 수 있는 건지요. 저는 살면서 이런 내로남불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시자 이야기, 파도 파도 나오는 시자 이야기,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어릴 때 제게 엄마는 그야말로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면 엄마는 한밤중에도 잠을 깨서 제 이마에 손을 얹어보시곤 했죠. 부엌으로 얼음을 가져와 차가운 수건을 만들어 제 이마 위에 살포시 올려주셨고요. 그 차가운 수건이 닿을 때마다 뜨겁게 달아오른 제 몸이 조금씩 조금씩 식는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땀이 나면 엄마는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시며 괜찮아질 거라고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잔병치레가 많았던 아이였어요.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 계절만 바뀌면 병원 신세를 지기 일쑤였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익숙한 듯 웃으시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아이가 늘 아프니 걱정이 태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애가 이렇게 약해서 어떡하니? 네가 고생이지. 아유, 제가 무슨 고생을 하겠어요. 저 자그마한 몸으로 아픔을 이겨내려 버티는 우리 딸이 더 고생이죠. 사실 저희 집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남들처럼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었죠. 그래도 부모님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저를 위해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지금 돌아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 분명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덕분에 저는 자존감이 꽤 강한 아이로 자랐고요. 친구들이 가끔 놀리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금세 툭툭 하고 털어냈죠. 그래서 큰 상처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마음 깊이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주변에서 가정에서 상처받고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마음이 골마버린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결국 사고를 치거나 방황하는 경우들을 흔히 접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받은 사랑을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죠. 하지만 제 현실은 그 꿈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왜냐면 공부가 생각처럼 잘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누구겠어요?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성격이었죠. 그건 분명히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아버지는 늘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세상 일은 원칙대로 하면 언젠간 반드시 길이 열린다. 힘들어도 약속은 지키고 원칙은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꿈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정신과 의사가 되지 못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죠. 비록 제 성적은 제 발목을 잡았지만요. 제 성격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 늘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시멘트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당시 건축사무소와 거래를 이어가던 중에 시멘트 재고 문제로 큰 구멍이 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무실 직원들이 다들 얼굴에 허옇게 질려서 이거 납품 못하면 거래 끊기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술렁거릴 때 아버지가 침착하게 방법을 찾으셨대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정말 전국에 있는 시멘트 회사를 다 뒤지셨어요.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돌리셨고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사무실에서 쪽잠만 주무시면서 물량을 맞추려고 애쓰셨어요. 마침 그 시기에 태풍까지 들이닥쳐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났죠. 도로 곳곳이 잠기고 다리도 끊겼다는 소식이 뉴스에서 연달아 쏟아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시멘트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셨죠. 며칠 후에 아버지가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돌아오셨는데요. 차는 진흙탕을 헤치고 달려왔고 짐칸에는 겨우겨우 구해온 시멘트가 빽빽이 실려 있었어요. 아버지 몸은 비에 쫄딱 젖었는데 그 와중에도 시멘트만큼은 비닐 포장을 단단히 씌워서 한 톨도 상하지 않게 지켜내셨어요. 사무실 직원들이 박수라도 치고 싶을 만큼 감격해했죠. 그 결과 납품기한의 물건을 전부 제때 보낼 수 있었고 거래처도 아버지를 믿고 더 큰 계약을 맺어주셨어요. 전 그때 깨달았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책임감이 강한 분이구나. 몸이 부서져도 약속을 지켜내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나도 언젠가는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고요. 사실 인생의 가장 큰 교과서는 부모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원칙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저는 어쩔 수 없는 FM 소녀로 자랐어요. 뭐든지 정해진 대로 약속은 꼭 지켜야 직성이 풀렸죠. 성적이 엄청 우수한 편은 아니었지만 반장은 늘 제 차지였어요. 보통 반장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맡기잖아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니 다들 탐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반장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면서 꼭 저를 지목하셨어요. 물론 성적이 아예 바닥은 아니었어요. 중상위권 정도는 늘 유지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불만을 품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중 저는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성적이 그 꿈을 따라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때 허탈감은 이를 말할 수 없더라고요.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펴놓고도 한숨만 나왔죠.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된장이 없으면 고추장이라도 찍어 먹자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사가 안 된다면 간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죠. 물론 간호사라는 직업을 대체제라고 여긴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직접 의사가 될 성적은 안 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간호사? 어릴 때 그렇게 병원에 가자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더니 간호사가 되겠다고? 내가 어릴 때 아파봐서 그런 건지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유 그래 뭐 다 지난 일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지만 엄마는 네가 어릴 때 아플 때마다 정성스럽게 너를 돌봐주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단다. 의사면 어떻고 간호사면 어때?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꼭 간호대학에 들어갈 거예요. 간호사는 의사가 되는 것보다 성적 커트라인이 낮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학생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죠. 어린 시절 제가 천식으로 숨을 몰아쉬며 밤마다 기침을 하거나 폐렴으로 입원할 때마다 엄마가 곁을 지켜주셨잖아요. 밤새도록 제 이불을 덮어주고 약을 챙겨주시고 주사 맞을 때는 제 손을 꾹 잡아주셨어요. 그 모습이 꼭 간호사 같았거든요. 1살, 2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병원에서 만나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제 꿈을 점점 구체화시켰어요. 흰색 유니폼을 입고 환자 곁에서 환하게 웃어주던 간호사 선생님들은 제 눈에 마치 천사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제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저를 담당하던 간호사 선생님이 제 손등에 바늘이 들어간 채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는 괜찮다고 이 링거를 다 맞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백이천사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간호사도 공부를 잘해야 했어요.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정식으로 간호대를 졸업한 간호자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미세하게 남아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 더 희망을 품게 됐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제가 원하던 간호대에 입학하게 되었죠. 간호대에 다니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물론 쉽지는 않더라고요. 군기 문화가 남아있어서 선배들이 후배는 선배 말이 곧 법이야 하며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했죠.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었어요. 태움이라는 문화가 정말 거지 같거든요. 사람이 앞에서 말을 해도 무시. 아니 그걸 외국에서도 한다고 하대요. 진짜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자존감도 높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여기서 꿋꿋하게 버티면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실습에 나갔을 때는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환자의 생사를 눈앞에서 경험했을 때 정말 크게 흔들렸거든요. 병실에 있던 환자분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의료진이 급히 모여들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손발이 덜덜 떨렸죠. 하지만 그 순간 의료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환자의 호흡을 되돌렸을 땐 와, 정말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대학병원이 아닌 2차 병원을 선택했는데요. 대학병원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태움 문화도 심하다고 들었어요. 또 3교대로 근무를 하면 제 일상을 거의 다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물론 급여 차이는 있었죠. 대학병원이 확실히 더 많이 주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돈보다 제가 나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2차 병원을 택했죠. 부모님께서도 그런 제 결정을 전적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야. 네 컨디션이 좋아야 그만큼 환자를 돌볼 체력이 생기는 거니까 대학병원을 꼭 고집하지 않아도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2차 병원이 저한테는 밸런스가 더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명절이 되면 꼭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병원에서 주는 명절 선물도 모조리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작은 과일 세트 하나라도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챙길 때마다 부모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제겐 가장 큰 행복이었죠. 그렇게 저는 간호사로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환자를 돌본다는 사명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늘 친절 간호사로 불렸죠. 환자가 대소변을 보아도 인상을 한번 찌푸리지 않고 패드를 갈아드렸고 누군가가 호출벨을 누르면 다른 사람보다 제가 먼저 달려가곤 했어요. 그런 제 태도가 제 별명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인생을 바꿀 환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바로 그게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위장관 출혈로 입원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젊은 나이에 좀처럼 잘 생기지 않는 병이었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궁금했는데 원인은 다름 아닌 술이었어요. 그 사람은 영업사원이었는데 접대 자리가 많아서 술을 과하게 마신 탓에 병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병실에서 본 그는 얼굴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힘겹게 누운 채로 나 죽네 아파 죽네만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아유, 죽는다는 소리 그만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호출하시고요. 진통제라도 챙겨드릴 테니까요. 간호사님은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아, 위로 한마디도 없네요. 위로는 다 나으신 다음에 드릴게요. 술을 그렇게 마셔서 생긴 병이라는데 앞으로는 조심하셔야겠죠? 아, 우리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간호사님께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어요. 젊어서 회복도 빠른 편이었죠. 회복 속도가 붙자 남편은 어느새 농담까지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링거를 꽂은 팔을 가리키며 이거 빼고 밖에 나가면 탈출 성공 아닌가요? 하고 장난을 치거나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른 뒤에 제가 나타나면 와, 역시 1등으로 오시네. 우리 병동의 슈퍼맨이십니다. 하고 과장스럽게 인사를 했죠. 아, 저는 웃음을 참으려다가도 결국은 소리내 웃어버렸어요. 사실 제 이상형이 저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딱 그 적절한 선에서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웃음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죠. 덕분에 저는 점점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됐어요. 물론 환자다 보니까 남편의 호출에 늘 1등으로 달려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수술 후 독한 약 때문에 구토를 할 때가 많았는데 저는 인상 한번 쓰지 않고 토사물을 치워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감동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먼저 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 역시 남편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요. 나이도 30 초반으로 비슷했고 대화도 잘 통했거든요.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제 웃음이 많아졌어요.
전 속으로 '이상하다. 왜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곤 했어요. 퇴원 후에도 남편은 저에게 종종 찾아왔는데요. 어느 날은 갑자기 병원 근처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커피를 건네기도 했죠. 이거 제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할 일도 아닌데 왜 뇌물을 주고 그러세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또 입원하면 그때도 잘 부탁드린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멀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는데요. 그날따라 수트에 넥타이까지 메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병원 근처 편의점 앞에서 그를 마주친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죠.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꽃을 내밀었어요. 전 황당해서 물었죠. 아니,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데이트 신청하려고요. 저랑 한번 만나 주실래요?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병실에서 시작해 데이트로 이어지게 됐죠.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종종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요. 주말이면 영화관도 가고, 날씨가 좋을 때는 한강을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도 깊어졌죠. 연애를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었을 때 남편이 드디어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어느 날 퇴근하고 나왔는데 카페 안쪽에 꽃다발과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앉아 있더라고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결혼하자.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평생 행복이라는 말이 어디 쉬운 약속인가요? 누군가는 그런 말을 믿는 게 바보라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믿었네요. 남편의 눈빛이 너무 진심 같았고 그동안 저를 대하는 모습에서 위선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늘 저를 중심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제 근무 시간이 들쑥날쑥해도 이해해줬고 때로는 데이트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죠. 제가 일하던 2차 병원은 응급수술이 잡히면 순식간에 일정이 꼬이곤 했거든요. 특히 제가 수술실에 투입되는 날은 퇴근 시간이 훌쩍 넘어가서 약속은 고스란히 취소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 당연히 일이 먼저지. 데이트야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환자 생명은 지금뿐이잖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이 환자 살리고 올게. 그 다음에 데이트하자. 이 사람이면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죠. 결국 저는 남편의 배려심에 결혼을 결심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서로 반지를 끼워주던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서서히 미묘한 틈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네요. 결혼 전에는 저만 바라보는 것 같던 남편이 사실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착하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특히 본인 가족에게는 그 배려심이 하늘 끝까지 치솟았어요. 물론 가족에게 잘하는 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늘 중립적인 척하면서 은근히 시어머니 편을 드는 태도였죠. 우리 시어머니는 딱 며느리는 내 아랫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간호사라는 걸 알면서도 은근히 폄하까지 했죠. 어느 날 명절 준비를 하던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어머니, 아침까지 병원 일하다가 와서요. 저 2시간 자고 왔어요, 어머님. 병원 일은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다. 간호사라면서 왜 목에 힘을 주고 다니니? 의사도 아닌데.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목에 힘을 주고 다닌 적이 없었거든요. 환자 앞에서는 늘 낮은 자세로 임했고 동료들과도 겸손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굳이 저를 누르고 싶어 했어요. 그냥 제가 잘나 보이는 게 못마땅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금방 알게 됐어요. 바로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유난히 저를 깎아내리는 건 시누이가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누이는 저보다 1살이 어렸는데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걸 자랑처럼 여기면서도 동시에 정식 간호사인 저와 비교가 될까 봐 은근히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일부러 낮추려는 말들을 내뱉은 거죠. 그때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말은 중립처럼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시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 결혼 전에 봤던 모습과는 다르잖아. 나한테만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요. 그땐 아직 사랑이 커서 참아 넘겼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틈이 점점 커져갔죠. 저는 정식 간호사였고 신우이는 간호조무사였으니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처음 신우이를 소개받았을 때 남편이 내 동생도 간호사야 하고 말하길래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봤었거든요. 어느 병동에서 근무하냐, 실습은 어떻게 했냐. 그런데 대화가 몇 마디 가지 않아 곧 정식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 시기가 마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 문제로 말이 많던 때였거든요. 뉴스에서도 연일 기사로 다뤄질 만큼 민감한 시기였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 아가씨, 제가 나쁘게 들리면 미안한데요.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하는 일이 달라요. 그건 확실히 구분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언니, 지금 간호사라고 저 무시하는 건 아니죠? 아유,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영역에 차이가 있잖아요.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나와야지만 간호조무사는 자격증만 있으면 되고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아. 뭘 그렇게 갈라치기를 해? 며느리가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뒤로 신우이는 은근히 저한테 틱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했던 것에 긁혔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해도 트집을 잡았죠. 명절 음식 준비를 하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실수를 할 때마다 비아냥거렸어요. 그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꿋꿋하게 견뎠죠. 어차피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거다. 저런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겉으로만 보면 시댁은 가족을 잘 챙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그 가족에는 저 같은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절실히 느낀 건 결혼 후 첫 명절 때였는데요. 제가 시댁에 잘 보이고 싶어서 바리바리 선물을 싸갔어요. 과일 바구니부터 최고급 한우 세트까지 준비를 했죠. 솔직히 제 월급에서 꽤 큰 지출이었지만 그래도 첫 명절인데 잘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웬걸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가관인 겁니다. 제가 내민 과일 바구니를 보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아니, 과일 바구니는 누가 먹는다고 이렇게 큰 걸 사왔니?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 어머님, 다 같이 먹으면 금방 먹지 않을까요? 한우 세트도 사왔는데. 그래, 봤다. 이건 나중에 구워 먹어야겠다. 오늘은 반찬 많으니까 굳이 고기 구울 필요는 없겠어. 어머님, 제가 반찬 투정하는 건 아닌데 너무 나물 반찬만 있는 거 아닌가요? 명절인데 다 같이 고기라도 구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고기까지 구워 먹니? 아깝게. 우리 가족들은 다들 나물 좋아해. 전 속으로 내가 괜히 넉넉하게 준비했구나 하고 자책을 했어요. 그래도 그날은 억지로 웃으며 넘겼죠. 그런데 며칠 뒤에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때 여보가 사온 한우 있잖아. 와, 그거 진짜 맛있더라. 가족들이랑 구워 먹었는데 다들 엄청 좋아했어. 역시 최고 한우는 다르다니까. 내가 인증샷도 보낼게. 휴대폰으로 사진이 도착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남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절로 들고요. 그 후로는 뭔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잘 보여야지, 이쁨 받아야지 하며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마음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 나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잖아. 내가 애써봤자 뭐 하겠어? 그렇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버렸어요. 지난 명절에는 일부러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아예 안 해 가면 뭐라 하겠지 싶긴 했지만 이전에 과일 바구니며 한우 세트 가져갔을 때 당한 일을 떠올리니까 억울함이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리고 짜푸리면서 빈손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져가면 가져간 대로 트집, 안 가져가면 안 가져갔다고 성질. 답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 뒤로 저는 남편과 협의해서 그냥 돈 봉투로 정하기로 했어요. 아휴, 현금이면 트집 잡을 구석이 없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였어요. 곁에서 꼭 한마디를 얻는 겁니다. 성의가 좀 없네, 언니. 그래도 명절인데 뭔가 눈에 보이게 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최고의 선물은 또 현금이라잖아요. 전 제일 성의 있어 보이는데요. 황당한 건 그런 시누이는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장 보러 다니는 것도 음식 준비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손끝 하나 안 대면서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거죠. 정말 입만 살았다고 표현하는 게 딱 맞았어요. 그렇게 몇 번의 명절이 또 지나갔고 또다시 죽지도 않고 찾아온 명절이 됐어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명절 때 직원들에게 떡값 개념의 선물을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선택제가 있더라고요. 최고급 한우 세트를 받을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 건지 고를 수 있었어요. 저는 실리를 따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검색을 해봤죠. 현금보다는 1등급 한우 세트가 시중가로 더 비싸더라고요. 바로 고기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두 손 무겁게 한우 세트를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는 거예요. 웬 고기야? 와, 이거 마블링 죽인다. 소고기네? 1등급 한우? 이거 엄청 비싸 보인다. 병원에서 받은 명절 선물. 이번에는 친정집에 가져가서 다 같이 구워 먹으려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냉동실에 고기를 넣어두면서 흐뭇했죠. 올해는 친정 부모님이랑 맛있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떴어요. 명절 당일 저는 오전 근무가 있어서 근무를 마치고 시댁에 들렀다가 다음 날 친정에 가기로 했죠. 그래서 한우 세트는 냉동실에 잘 넣어둔 채 출근을 했어요. 남편은 먼저 시댁에 간다고 했고 저는 일 끝나자마자 서둘러 시댁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시댁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오는 거예요. 글쎄. 뭐 드세요? 하고 방긋 웃으며 들어갔는데 아니 글쎄 거기서 시댁 식구들이 참사모 눌러앉아서 소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고기가 거의 안 남아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1인분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조각들이었고 식탁 옆에는 뜯어버린 포장지가 나뒹굴고 있었죠.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세상에 제가 냉동실에 넣어둔 병원 명절 선물 그 한우 세트 포장이었어요. 저는 얼른 남편 옆구리를 툭 찌르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 고기 설마 집에 있던 거 가지고 온 거야? 내가 친정에 가져가려고 한 거였잖아.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얼굴을 굳더니 곧바로 딴청을 부리는 겁니다. 예, 누가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너 배고프냐? 그럼 냉동실에 대패 삼겹살이 있어. 그거 꺼내서 구워 먹어라. 이 소고기 제가 친정에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드신 건 어쩔 수 없다 쳐요. 근데 제 몫은 좀 남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 친정만 이민이야? 우리는 주둥이 아니고 좋은 건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야. 며느리는 원래 남 같은 사이라고들 하지 않니? 그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속에서 불이 확 치솟았죠. 100번 양보해서 남편이 몰래 가져왔다고 쳐요. 그럼 저는 친정에 새 걸 사서라도 드리면 되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제 몫은 없다는 듯 대패 삼겹살이나 꺼내 먹으라는 건 그야말로 저를 남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이 집은 끝까지 날 가족으로 보지 않는구나. 며느리는 그냥 심부름꾼, 집안일 돕는 사람일 뿐이구나. 속으로는 울분이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 했어요. 그래도 기분이 팍 상한 건 숨길 수 없더라고요. 집에 고기가 있길래 가져오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지. 아이, 나도 모르게
까먹었나 봐. 저가 가져가려고 했다는 걸. 나도 모르게? 여보, 나 그거 친정에 가져가려고 냉동실에 넣어둔 거였어.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남편은 괜히 어깨를 움츠리며 웃음으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기운이 쭉 빠졌어요. 괜히 억울한 티 내고 싶지 않아서 그 뒤로 친정에는 보란 듯이 더 비싼 소고기를 사갔고요. 봐라, 난 이렇게라도 챙긴다. 이걸 보여주려고요. 결국 부모님과 맛있게 구워 먹으며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부터 시댁일에 마음 쓰는 건 딱 여기까지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남편이 갑자기 호들갑을 떨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수술하게 됐대. 수술? 무슨 수술을 하시는데? 결석 수술이래.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결국 돌이 있다고 하더라. 그제야 이해가 갔어요.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종종 복통을 호소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병원은 무섭다며 주사 맞는 것도 싫다 하고 괜히 참기만 하시더니 결국엔 병을 키워버린 거죠. 맵고 짠 음식만 드시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커피만 달고 사시니 몸이 버티질 못했을 거예요. 저는 예의상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그 결석 수술 받으신다면서요. 아이고, 마침 잘 전화했다. 내가 3일 뒤에 수술을 하는데 말이다. 간병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휴가 좀 내고 와서 병간호 좀 해줘라. 네? 제가요? 근데 휴가를 그렇게 쓸 수도 없고 이미 여름 휴가 다 써서 연차가 없는데요. 겨울 휴가든 뭐든 땡겨서 쓰면 되지.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간호하겠다고 먼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꼴랑 전화 한 통해서는 수술 잘 받으세요 이러고 끝낼 생각은 아니지. 어머님, 저 지난번 명절 기억하세요? 저를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고 하시면서 대패 삼겹살이나 꺼내 먹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저한테 간병을 맡기신다고요? 어머머, 얘 봐봐.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니? 너는 애가 속이 좁아도 너무 좋구나. 그런 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수술을 한다는데 간호사 며느리가 병간호도 안 하겠다고? 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어머님, 아드님도 있고 또 간호조무사 하시는 따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저를 찾으세요?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아줌마 딸년이나 시키세요. 뭐야? 야, 아줌마? 너 당장 병원으로 와. 그 소리에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잠시 떼고 한숨을 쉬었어요. 뭐 안 봐도 뻔했죠. 지금쯤 시어머니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을 거고 입술은 바짝 달라붙었을 거예요. 아마 씹던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을걸요. 얼마나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을지 굳이 보지 않아도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어요. 저도 뭐 오바를 해서 아줌마라고 부른 것도 있긴 하지만요. 저희 부모님 우는 애 가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소고기 주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이 병간호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잖아요. 누가 보면 뻔데기인 줄 알겠다고요. 근데 오란다고 제가 가겠어요? 저는 그 뒤로 아예 시댁 전화를 무시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번갈아가며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모조리 전화를 돌렸죠. 그러자 결국 남편이 퇴근하고 제가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에서 눈을 아주 크게 뜨면서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 진짜 우리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그리고 병간호는 뭐 딸년한테 시키라고 했다면서? 그랬는데?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맞는 말만 했구만. 뭘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부를 수가 있어. 시어머니인데. 당신 잘 생각해봐. 평소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별 차이 없다고 하시던 분이 왜 수술할 땐 간호사 며느리를 찾으시는 건데. 그리고 소고기 먹을 땐 며느리가 남이라고 대패 삼겹살이나 꺼내 먹으라더니 왜 수술할 땐 갑자기 가족이 되는 건데? 내가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건 선 넘은 거잖아. 사과해 당장. 어머니한테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아니, 절대 못해. 오히려 어머님이 나한테 사과를 하셔야지. 내가 왜 사과를 해?
그전까지는 나도 절대 사과 못해. 고집 부릴 걸 부려라 정말. 연애할 때는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때 알았어요. 결혼한 지 겨우 3년 차인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시댁 편만 든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결혼 전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던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고 시댁의 방패막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휴, 애가 없는 게 차라리 다행인가 보다. 그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가지 않기로요. 남편이 눈치를 주든 말든 시누이가 문자를 보내든 말든 제 의지를 굽힐 생각이 없었어요. 실제로 시누이가 제게 새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수술까지 했는데 하면서 길게 문자를 보냈지만 전 그냥 씹어버렸어요. 언제는 내가 남이라더니 이제 와서 가족인 척? 마음속으로는 비웃음만 나왔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가 퇴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원래 결석 수술은 회복도 빠르고 며칠만 지나면 퇴원하는 게 보통인데 소식이 없으니까 저도 은근 또 궁금하더라고요. 남편은 곁에서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그러다 결국 며칠 뒤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저기 여보, 사실은 어머니가 아직 퇴원을 못 하셨어. 아직도? 왜? 수술 잘못된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벌써 퇴원하실 시기가 지났는데? 수술 후에 염증이 생겼대. 열이 안 떨어져서 퇴원을 못 하고 계셔. 여보, 좀 가보면 안 될까? 거기도 다 의료진 있잖아. 그리고 아가씨가 간호하는 거 아니야? 내가 굳이 왜 가? 여보, 당신은 다른 간호사들이랑 다르잖아. 그 병원에서는 당신처럼 친절한 간호사가 없대. 솔직히 내가 당신한테 반한 것도 그 친절함 때문이잖아. 당신은 환자들이 호출하면 바로 달려가잖아. 근데 거긴 그렇지가 않대. 진통제도 제때 안 놔주고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계셔. 남편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저도 간호사로서 환자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내가 언제까지 시댁의 편의를 봐줘야 하지? 가족이 아니라며 내 몫의 소고기도 안 남겨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 친절함에 기대려고 해? 속에서 또다시 서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 그래서 남의 병원인데 내가 가도 할 게 뭐 있겠어? 하면서 민기적거렸죠. 어차피 의료진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굳이 내가 가야 하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며칠 뒤 회사에 출근을 한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어머니 염증이 더 심해져서 재수술 받게 됐대. 재수술까지 받는다고 하니 그제야 저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운 시어머니라고 해도 환자가 된 분을 외면하는 건 제 직업적인 양심에도 걸렸거든요. 결국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병실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는 고열 때문에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시트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을 한다고 와 있던 시누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 참다 못해 시누이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아가씨,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보세요. 땀에 흠뻑 젖어 계신데 시트라도 갈아드려야죠. 아, 이걸 제가 어떻게 혼자 다 해요. 언니가 간호사잖아요. 언니가 하던가요. 내내 게임이라도 하는 건지 휴대폰만 보고 있던 시누이는 그 말만 툭 던지고는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아유, 순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가에 눈물을 맺으며 울먹이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자식 새끼들은 와보지도 않고 와도 저렇게 휴대폰만 보고 앉아있으니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래도 환자인데 어쩌겠어요. 시트를 갈아드리고 땀으로 흠뻑 젖은 몸도 정성스레 닦아드렸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링거액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손목이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전 즉시 속도를 조절해드렸죠.
어머님, 아니 왜 이런 동네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큰 병원에서 하셨으면 이런 문제도 덜 하셨을 텐데. 큰 병원은 비싸지 않니? 아이 돈도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니? 아니요 어머님. 우리 병원으로 가세요. 제가 아는 교수님도 계시고 제가 들락날락하면서 간호도 해 드릴 수 있어요. 이대로 두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요. 물론 제 수술 예약까지 잡힌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지만 저는 간호사였고 상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주치의와 상담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결국 시어머니를 우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수술도 다시 진행이 됐고 전 틈틈이 병실을 들락거리며 시트도 갈고 몸도 닦아드리면서 간호를 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얘,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내가 아파 보니까 진짜 진국이 누구인지 잘 알겠어."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 그래. 시어머니도 결국 아픈 환자일 뿐이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어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으니 당신이 어머님 곁에 있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죠. 남편은 알았다고 했고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식탁 위를 보니 웬 고지서 같은 게 놓여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지로 용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힌 내역을 보고 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카드론 300만 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글쎄? 전 황급히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카드론 대출이었어요. 이자도 터무니없이 비쌌죠. 순간 속으로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아니, 300만 원 정도면 말만 하면 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왜 대출을 받았지? 도대체 어디에 쓴 거야?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이상한 짓을 했나 싶어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이게 뭐야? 카드론 300만 원? 아, 이게 왜 집에 있어? 어? 아, 내가 그걸 안 주고 나왔나? 그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서. 어쩌다 보니까? 여보, 카드론이 장난이야? 대체 뭐에 쓴 건데? 그게 실은 엄마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드론 받아서 냈어. 병원이 무슨 돗대기 시장이야? 현금으로 낸다고 가격이 더 저렴해져? 그냥 카드로 긁으면 될 걸 왜 굳이 이자까지 내면서 카드로는 받아서 냈냐고. 그리고 어머님 그 보험금도 나올 텐데 카드로는 왜 받아? 솔직하게 말 안 하면 나 이 사실 온 동네방네 알린다. 아이,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사실은 엄마한테 빚이 좀 있어. 뭐라고? 어머님한테 빚이 있다고? 아, 그게 또 뭔 소리야. 아니, 어머님이 빚을 질 일이 뭐가 있어서. 엄마가 그 소액 사기를 당했어. 무슨 코인 투자인가 뭔가에 손을 대셨는데 1,000만 원을 빌려서 넣었다가 사기를 맞으신 거야. 1,000만 원? 아, 대체 왜 그런 걸 하셨대?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아버님이랑 상의를 하셨어야지. 그러게 말이야. 근데 아버지 몰래 하신 거래. 1,000만 원 넣으면 1억으로 불려준다. 그런 말에 혹하신 거지. 결국 사기를 맞으셨고. 알고 보니까 지인에게 빌린 돈이 500만 원이었대요. 그중 200만 원은 남편이 비상금으로 메꿨는데 300만 원이 모자라서 카드론까지 받아서 갚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휴, 남편이 끝내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이 사실을 시아버지도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알면 안 된다고요. 시아버지 성격이 워낙 꼬장꼬장하시니까 이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날 거라고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빌고 또 빌더라고요. 저는 결국 알겠다고 말을 하고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이미 생각이 달랐죠. 이거 나한테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다음날 출근해서 시어머니 병실에 갔는데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뭔지 시어머니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니까 그게 말이다.
"아우 내가 300만 원은 어떻게든 갚아줄 테니까 제발 우리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 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때다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당한 억울함을 풀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님, 저한테 사과하셔야 할 거 많지 않으세요? 그동안 간호사라고 은근히 딴지 걸고 가족 아니라고 하면서 며느리 무시하고 괜히 트집 잡아서 저 시집살이 시키셨던 거 전부요. 그거 다 사과해 주셔야죠." "아유 그래. 그게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사실 그 정도 사과 한마디로 제 기분이 다 풀릴 리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시어머니에게 당해왔는데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씻기겠냐는 거죠. 그런데 또 막상 시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효자인 척 늘 생색만 내던 남편도 가만히 보면 정작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제대로 해드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화기만 붙들고 "엄마 힘내세요." 이런 말만 하는 게 다였죠. 아이 그럼 뭐 합니까? 직접 와서 곁에 있어 주는 게 진짜 효도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시누이는 또 어땠겠어요? 평소에는 간호조무사라고 자랑자랑하면서 우리 딸 최고라며 으스대던 시어머니가 막상 아프실 때는 딸에게 의지조차 못하셨어요.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병실에 잠깐 앉아있더니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제가 뭐라고 하니까 언니가 하라면서 휙 나가버렸죠.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병원으로 옮긴 후에요. 그때는요 아예 일절 코빼기도 안 비쳤다니까요. "새언니가 있는데 내가 왜 가서 고생해?"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발걸음조차 안 했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사기까지 당하셨고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날 게 뻔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미워하던 며느리인 제가 그 사실을 알아버렸으니 몸은 아파 죽겠는데 가슴은 또 얼마나 콩닥거렸겠어요. 제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 모습, 저는 그게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앞으로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행동하시냐에 따라서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지 말지 결정할 거예요. 저도 솔직히 어머님께 서운한 게 많아서 아줌마라고 불러버리긴 했지만 며느리로서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못나서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았구나. 우리 땐 시어머니 말이 법이었어.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했고 말대꾸라도 하면 집구석에서 쫓겨나는 게 다반소였지.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니. 난 평생 당하고 살았는데 왜 나는 또 시대가 바뀌어도 며느리를 떠받들고 살아야 하나. 억울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내가 속이 좁아서 그랬어. 시어머니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니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순간 마음이 묘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아, 이분도 결국은 본인이 당한 세상 속에서 배운 대로만 며느리를 대하셨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게 잘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며느리한테 직접 사과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니죠. 대부분은 자기 잘못을 부정하고 박바구기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본인이 저질렀던 행동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제 앞에서 인정하고 사과를 하신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에는 좀 울컥했어요. 그래, 이렇게 사과까지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계속 미워만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머님, 저도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제 안에 있던 매서운 가시 하나가 조금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그게 모든 걸 잊어버린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 결혼 후에는 시댁 편 만드는 걸 보고 제가 몇 번이나 이혼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직 실천까지는 못했어요. 남편에 대한 정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선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죠.
그 후 시어머니는 우리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염증도 잘 잡히고 열도 금방 내려서 무사히 퇴원하실 수 있었죠. 솔직히 저도 마음을 졸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서에 들어섰다고 말씀해 주실 때 안도의 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카드론이라는 게 이자가 워낙 세잖아요. 그대로 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뻔했죠. 전 결국 제가 모아둔 비상금을 털어서 남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빚은 빨리 갚는 게 낫잖아. 괜히 질질 끌면 더 힘들어져. 여보,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진짜 미안해. 나도 초심 잃지 않고 여보한테 잘할게.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했고 저희 셋은 이 일은 비밀로 묻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앞으로는 고부 갈등 없이 잘 지내자 하셨을 때 제 마음도 묘하게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가 같이 밥을 먹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부르시더니 최고급 한우를 사오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잠시 뒤 고기가 상에 올랐고 시누이가 옆에 딱 앉아서는 먹을 준비부터 하더라고요. 맛있겠다 그러면서 막 젓가락을 들자마자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손등을 탁 내리치는 겁니다.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젓가락을 들어? 네가 내 병수발을 들었어? 아니면 나한테 물을 떠다 줬어? 너 나 퇴원하고 와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 너는 소고기 먹을 자격 없어. 저 대패 삼겹살이나 구워 먹어라. 엄마. 아니 어떻게 나한테 소고기를 두고 대패 삼겹살을 먹으라고 해. 이거는 우리 며느리 거야.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가 주는 거라고 하지 않냐?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으니까 며느리 다 먹어. 응? 아무도 탐내지 마. 그때 시누이의 경악스러운 표정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늘 저를 견제하던 시누이에게 그 장면은 뼈아픈 굴욕이었을 거예요. 그 후로도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무시하는 일은 없어졌고 오히려 저를 챙기려고 애쓰시는 게 느껴졌어요. 시장에서 과일을 사면 일부러 제 몫을 따로 챙겨 놓으시고 전화할 때마다 밥은 잘 챙겨 먹니? 하시는 걸 보면 예전에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여전히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고 살고 있어요. 한때는 본인이 집안의 공주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의 위치를 확실히 알게 된 듯 했죠. 집안 행사에서도 예전처럼 잘난 척하거나 저를 무시하는 태도는 쏙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곁에서 따끔하게 제지를 하시거든요. 우리 며느리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네가 배워야 할 게 많다 하시는 바람에 시누이는 입을 꾹 닫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남편은요. 여전히 어머니를 챙기려는 마음이 크긴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시댁 편만 들지는 않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은 것 같거든요. 결혼 3년 차에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으니 남편도 많이 배운 셈이죠. 저는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바쁘게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요. 시댁과의 관계도 완전히 원만하다고는 못해도 최소한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줌마라고 소리친 적도 있고 정말 끝까지 갈 수도 있었던 싸움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죠. 물론 완벽한 화해는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없다고는 못하죠.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서로를 인정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일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며느리로서 또 한 사람의 간호사로서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환자에게 친절을 베풀 듯 제 삶에도 따뜻함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